안녕하십니까. 리서치본부 이윤택입니다. 오늘은 7월 주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먼저 리뷰를 해보면요. 6월 달에 수익률은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말일까지 저희가 자료를 쓰고 나서 6월 말일까지 수익률을 보면은 대략 6% 정도 상승했는데 이 정도 상승이면 2010년 이래로 약 10위권 정도에 해당되는, 약 10에서 10위권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히 견조한 수익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 이상 월간 상승률을 보였던 2010년 이후의 사례들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총 20번 있었고 20번 중에서 모두 14번이 플러스인 상승률을 기록했으니까 중간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인 확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저희들은 증시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는데 전망을 두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기 둔화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올해 상반기 내내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에도 특히 2분기부터 일시적 경기 둔화가 더욱 두드러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저번 달에 이제 소비가 굉장히 안 좋다. 이 일시적 경기 둔화는 바로 소비에서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소비에서 오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소비주들이 그래서 거의 다 주가 안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얘기 있었죠. 근데 월마트만 유독 좋다. 월마트는 뭐 잘 아시는 바같이 소비 기업 중에서도 가장 대장격인 회사인데 얘네들은 도대체 왜 좋냐? 이제 1분기 어닝스 콜을 들으면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바로 저가 전략이죠. 저가 전략을 썼더니 판매가 급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직업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서패 현상에서 깨어나면서 내가 부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벼락거지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가 소비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CEO가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어요. 저가 소비하면은, 저가 판매를 하면은 굉장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도 놀라운 실적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이제 그럼 그 이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실적 발표한 날이 5월 16일이었어요. 5월 16일 날 사실상 다른 소비재 기업들한테 정답을 준 거예요. 월마트가. 할인 판매하면 너네 실적도 좋고 주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나도 저가 전략 써야겠다. 그러면서 정말 이 5월 16일 그 다음 주 한 5월 20일경부터 소비재 기업들이 앞다퉈서 다 가격 할인 정책을 공격적으로 내놔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막 내놓습니다. 공격적으로 내놓으니까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이제 그 월마트 CEO가 나와서 6월 말에 마지막 주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1분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2분기 환경이 굉장히 치열하다.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저가 정책 쓰면 돈 버는 거 아니까 나 혼자 다 해야지 라고 하다가 지금 다른 기업도 다 같이 저가 정책에 같이 뛰어드니까 경영 현황이 만만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할인 정책을 펼쳤으니까 물론 이게 물가 압력은 생각보다 좀 완화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매달 예상치를 하회할지 이것까지는 모르죠. 이것까지는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할인 경쟁이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향후 2, 3개월 정도는 물가가 좀 낮은 수준을 기록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경쟁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7월 달에 또 새로운 할인 정책을 세일 정책을 피겠다고 또 프로모션을 시작한 상황이에요. 그럼 7월 달에도 전반적으로 물가는 좀 낮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향후 한 2, 3개월 정도 낮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소비가 둔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뉴스에서는 또다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들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경기 침체가 오기에는 소비 경기만 보면은 뭐 100번 양보해서 그래 침체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자도 같이 봐야죠. 이 경제를 구성하는 건 소비만 구성하는 게 아니죠. 투자도 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AI라든지 이런 투자는 아시다시피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비가 꺾인다고 해서 이 전체 경제가 경기 침체까지 끌고 갈 정도로 가려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죠. 소비 경기도 그래요. 소비 경기도 안 좋은 건 맞지만 그게 경기 침체를 이끌 수 있냐? 약간은 쉽지 않아요. 저희가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서베이 지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소비자들이 대답한 거죠. 보시다시피 항상 경기 침체는 언제 생깁니까? 경기 침체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신감이 과도할 때 항상 현재 너무 좋아. 이제 나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경기 침체 시작되지. 지금처럼 다 망가지고 나서 바닥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경기 침체가 터진 경우들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희박할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아래, 특히 이제 12% 이상 하락하면서 이 노란색 선이죠. 이렇게 급락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바닥이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오히려 물가는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들은 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 둔화, 일시적 소비 둔화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게 침체와는 좀 다른 거다라고 말하기 위해서죠. 즉 화폐 현상에서 깨어나면서 내가 벼락거지가 됐구나를 깨닫는 과정이라는 거죠. 실제로 주가도 그래요. 주가도 보시면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저희가 실적장세 1국면의 작년 수익률을 보면은 소비재 기업들이 거의 다 이 뒤쪽에 수익률이 안 좋은 쪽에 포진돼 있어요. 올해 안 좋을 거를 작년에 주가를 반영한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하이닉스나 반도체가 올해 굉장히 작년에 2023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막 적자가 막 8조 이렇게 났었는데 근데 주가는 작년에 안 좋았나요? 아니죠. 작년에는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그럼 언제 안 좋았습니까? 2022년에 그 전년도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올해 실적을 다 알더라도 주가는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그거보다 1년 더 선행한 포워드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 주가는 내년도 기업 실적이 내년도 기업 실적을 반영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올해 그럼 실적은 작년이 반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익이 안 좋았지만 주가는 급등했다. 왜냐? 그걸 반영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 침체 아니고 이게 일시적 경기다. 그러니까 화폐 현상에서 깨어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차이를 구분하면은 더 좋은 전략을 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 침체라면은 퀀타티, Q가 물량 자체가 하락하죠. 물량이라고 하면 매크로에서는 이제 고용이고요. 그리고 바텀업에서는 기업 실적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침체가 터지면 실적이 이렇게 막 쭉쭉 하락해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경기 침체 선언만 안 됐지 사실상 경기 침체다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죠. 2022년 경기 침체예요. 이게 뭐 MBR이 선언 안 했다고 해서 안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 실적 이미 다 망가졌는데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기업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죠. 내년에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올해 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왜 그렇습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경기 침체가 아니고 화폐 현상에서 깨어나는 거라면은 P 아까 말했던 퀀터티가 아니라 P 프라이스가 하락하는 거죠. 이제 비싼 건 못 사요. 그러니까 아직은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Q를 막 줄이고 그러지 않고 세 끼 먹을 걸 두 끼로 줄이고 그러진 않죠. 대신 가격은 좀 싼 거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예상보다는 좀 낮게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만 봤을 때는 지금 물가는 뭐 2%대까지 떨어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소비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직도 물가는 3%대, CPI 기준으로 3%대 있죠. 왜 그런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이 주택 임대료 때문이죠. 임대료만 떨어지면 임대료를 뺀 CPI는 이미 2%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임대료만 좀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노란색 선이 워낙 급등했다 내려가기 때문에 시차 좀 변수하지만 저희들 볼 때는 느리지만 계속 임대료는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아까 할인 경쟁을 통해서 좀 떨어진다고 가격이 할인되고 있다고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전반적으로 물가는 좀 낮게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그 국채 금리가 왕이다 이런 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동안 그리고 하향 안정화되는 동안은 여름엔 주식한테는 좀 긍정적인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거다. 특히 이제 성장주가 좀 좋겠죠. 성장주로 가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한 것처럼 IT 반도체 그리고 뭐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을부터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때 올라갈 때는 주가는 좀 조정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금융주 같은 것들로 스위칭해서 대비하면은 성과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그래프 보죠. 그러면은 금융주를 살 때 올해 지금 얘기는 아니고 이제 여름 지나면서 가을 갈 때 뭐를 팔고 삽니까? 뭐 저희가 힌트를 드리자면 반도체하고 금융업종에 이제 코스피 상대지수 보면은 꼭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접었다 편 것처럼 대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팔고 쟤를 사고 쟤를 팔고 얘를 사고 이렇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까지는 저희는 뭐 반도체 같은 것들이 뭐 아니면 뭐 성장주 같은 것들 아까 말씀한 헬스케어나 IT 쪽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가을로 가면서는 그동안 올랐던 걸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AI 투자붐의 붕괴 우려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I 투자붐이 붕괴를 하려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불안감이 있다거나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해서 스스로 붕괴되는 경우는 없어요. 버블이 뭐 자아성찰을 통해서 내가 너무 높이 올랐구나 이제 내려가야겠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항상 버블은 붕괴됩니다. 트리거라고 하면 방아쇠죠.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붕괴가 되는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펀더멘탈이 붕괴하는 거예요. 펀더멘탈. 기업 실적이나 투자 같은 거, AI 투자 꺾이는 거죠. 펀더멘탈 붕괴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붕괴예요. 높은 PER, 퍼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 펀더멘탈 붕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펀더멘탈 붕괴하는 경우는 뭘까요? 결국 AI 투자가 증가율이 꺾이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주가는 그걸 반영해서 야 AI 투자 붐이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주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꺾일까요? AI 투자 붐이. 그럼 경기 침체 오면 꺾이기 전 경기 침체 아직 멀었기 때문에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바텀업 측면에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탑다운 분석하는 저 같은 사람이 정확한 시점을 꼽아내긴 힘들어요. 하지만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오늘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바로 언제 이 AI 투자 붐이 조금 꺾일 거냐 되게 좀 재미있는 생각이긴 한데 저희는 아마존닷컴이 주주 환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그때 AI 투자는 좀 꺾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뭔 뚱딴지 같은 얘기냐? 네, 한번 보시죠. 빅테크라고 해서 전부 AI 투자에 목숨을 걸고 있진 않아요. 이 노란색 선이 향후 2년 동안 캐펙스 증가율인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목숨을 걸고 있죠.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금액도 천문학적인 금액이지만 증가율로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마존 투자를 별로 안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이 하지만 매출액 증가율은 향후 아마존이 더 높을 걸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매출액 증가율 이 정도 차이 나면요. 캐펙스까지 고려하면은 이익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앞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서 아마존 훨씬 더 많이 벌고 마이크로소프트 훨씬 못 벌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이야 AI를 믿으니까 AI를 투자해서 적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자들이 감내를 할 거예요. 하지만 매출도 못 넣는 건 좀 의미가 있죠. 어쨌든 아마존 한번 보면은 계속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데 투자가 줄어든다. 그럼 이익잉여금이 쌓이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언젠가는 주주환원을 하겠다고 선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존 주가는 그때부터 날아가고 주주들은 계속 주주환원 배당 같은 걸 받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받을 게 없겠죠. 캐펙스로 다 쓰니까 돈 버는 족족히. 지금이야 참을 수 있지만 이걸 계속 참을 수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참겠지만 세 번, 네 번 가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마존이 배당하기 때문에 AI 투자가 꺾이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주주들이 반대하는데 계속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는 힘든 거죠. 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은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알 수 있죠. 언제? 주가가 아마존이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뭐 한두 분기 이상, 한 세 분기 정도 연속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못 참겠죠. 그렇죠? 네. 한번 보시면은 다행히 지금까지 보면은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두 개가 아직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뭐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의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는 있죠. 두 번째로 펀더멘탈이 붕괴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1900년 이후에 총 3번의 버블이 있었고 3번의 버블은 모두 다 붕괴됐어요. 당연히 버블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3번의 버블은 모두 붕괴됐지만 이 붕괴될 때 지금까지는 펀더멘탈이 붕괴되면서 이 버블이 붕괴된 경우는 없어요. 전부 모두 다 지금까지 3번의 사례는 모두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이 붕괴되면서 높은 PER이 꺾이면서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은 왜 꺾일까요? 지금까지는 모두 같은 이유인데 연준의 통화 정책 아주 가파르고 강력한 추세적인 긴축이 나올 때 그래서 절망할 때 야 이제 연준이 완화 정책 못 쓰겠구나
그럼 밸류에이션 비싼데 어떻게 하지? 지금 팔고 도망가야겠다. 라고 할 때 항상 꺾였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사례를 시간상 다 볼 수 없으니까 닷컴 버블 사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 두세 달 전에 한번 했던 내용인데요. 닷컴 버블이 왜 이렇게 세게 장기간 갔냐.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아시안 외환위기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안 외환위기가 97년에 터지죠. 97년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면서 97년부터 터지는데 아시아가 경제 안 좋으니까 유가가 급락해요. 그렇죠? 그 환이 약세가니까 미국의 수입 물가가 급락합니다. 쭉 하락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를 한번 볼까요? 네, 물가가 조금 오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3%를 살짝 넘어섰다. 96년 말에 3% 넘어서 금리 인상을 한번 했죠. 근데 아시아 위기가 터지면서 다시 물가가 쫙 하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멈추고 동결하고 오히려 완화 정책을 해요. 경기는 화랑인데 금리는 오히려 인하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시장의 버블은 더욱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이 아시아 국가, 우리의 피 흘림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번영과 주식시장의 어떤 버블들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1999년부터 근데 상황이 바뀌어요. 드디어 아시아 국가들이 이 외환위기 귀내긴 터널에서 드디어 빠져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기 회복이 나와요. 경기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가는 다시 오르고 수입 물가가 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가가 4% 가까이 올라가죠. 10년 만에 처음 보는 물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준은 추세적 긴축을 선언하게 됩니다. 추세적 긴축을 선언하고 바로 이것이 투자자들한테 절망을 주는 거죠. 야, 더 이상 완화 정책이 없구나. 그렇다면은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승자 하면서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붕괴한 거예요. IT 버블이 뭐 스스로 너무 내가 밸류에이션이 비싸네? 자아성찰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뭔가 트리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연준이 추세적 긴축한다면 그때는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뭐 이제 금리 인하 할까 말까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뭐 빨라야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뭐 이 정도쯤에서 다시 한번 시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적 장세 이국면에서의 섹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적 장세 이국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개별주 랠리다 뭐 말씀드렸고, 실제로 개별주 랠리가 계속 강하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이거죠. 소비 관련주 그리고 R&D 투자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소비 관련주에서는 금융과 소비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주식들은 사실은 저희가 좋아하는 거는 바로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밸류에이션 싼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보면요. 저희가 이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삼성전자가 랠리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런 주도주 랠리, 개별주 랠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좀 어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삼성전자 주가가 쉬면은 다른 업종들의 업황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럴 리가 없죠. 삼성전자도 시크리컬 업종인데 삼성전자가 좋을 때가 경기가 좋을 때고, 그때가 다른 기업들 업황들도 보통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 차트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차트는 바로 업황, 펀더멘탈에 관한 차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 차트는 바로 수급에 대한 차트라는 거죠. 수급에 대한 차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우리나라에서 초대형주들이 강하면은 그동안 수급이 이쪽으로 쏠려가기 때문에 딴 애들은 수익이 좋아져도 별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성전자 좀 쉬어가고 여기서 수급이 풀리게 되면은 그동안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외됐던, 수급적으로 소외됐던 저평가 주식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PER이 낮은 종목들이 드디어 재평가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업종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소비 관련주에 많다라는 거예요. 즉 금융주, 소비주, 자동차를 포함한 소비재 이런 쪽에 대부분 PER이 낮은 주식들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유리하다. 게다가 이런 주식들이 올해 연말 되면은 밸류 프로그램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좀 교차해서 다른 호재들이 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 올 때, 그때 한번 매수하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시황과 퀀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시황 담당 하인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은 정부 정책을 꼭 눈여겨보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정부 정책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7월에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매년 12월과 7월에 각각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12월에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하고요. 7월에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반기 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할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오는지는 추후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이고, 오늘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분명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꼽아봤습니다. 저희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우주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주 쪽을 또 7월에 다시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그림을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1, 2, 3, 4, 5번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에서 우주 분야 예산을 이렇게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1조 원이 살짝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2027년에 1.5조 원까지, 즉 지금 대비 50%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정부에서 계속 발표를 해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 우주에 대한 예산은 2025년, 6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분야에 대해서 정부 정책의 수혜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부 예산을 보시면은 우주 중에서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기업을 추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 분야 세부 예산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또 늘어나는 분야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위성체 제작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사업이라는 분야가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정부 예산이 늘어나면 이것이 우주항공청 같은 정부 기관의 예산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기업들이 함께 우주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매출을 인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이 늘어나고 특히 세부적인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분야인 이 위성체 제작에 해당하는 기업을 꼽아 본다면은 그게 이제 세트랙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KB증권에서는 이 세트랙아이를 관심 종목으로 계속 좀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또 이런 식이고요. 7월에 또 보셔야 될 게 밸류 프로그램 관점에서 세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일단 7월 하순쯤에 세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발표하는 안이고요. 이게 9월 초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되면 이제는 행정부 손을 완전히 떠나서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구조고요. 12월 말쯤에 이제 국회에서 수정된 세법 또는 상법 개정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에는 정부가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세법과 상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정책이 통과할지는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어떤 정책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법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유예안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상속세를 인하하는 방안, 그리고 주주환원 시 법인세 혜택 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내용들이 주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방안, 원래는 회사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범주를 확장해서 주주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물적 분할 반대 주주 보호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런 크게 세 가지 내용들이 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상속세가 또 요새 이제 논란이 많은 이슈이기도 하죠. 상속세는 차트를 봐주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50%고요. 최대 주주들은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60% 정도입니다. 다른 국가들 대비 좀 높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7월부터는 이제 세법 개정과 상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또 하반기 때 관심을 지속해야 될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때 이제 업종을
계속 보셔야 될 텐데 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업종으로 언급되는 것이 금융, 자동차, 유틸리티, 지주 회사들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저는 매크로 환경을 고려를 해본다면 타이밍을 조금 더 좋게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주 회사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는 시기에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4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거에 수혜를 좀 같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당장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수혜가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강세였지만 조금 더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업종들은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업종의 사업 환경 자체가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금리를 통해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저희 이제 채권 쪽 의견에 따르면은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요. 긴축 이후에 처음 인하를 개시하는 시기까지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3분기보다는 오히려 첫 인하 이후 직후부터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횡보하거나 반등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은 3분기부터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지만 주가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는 4분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미 좀 상당폭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낙폭이 크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3분기부터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별 종목으로는 몇몇 종목을 선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클래시스와 휴젤이라는 기업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업들은 일단 현금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이 OP 그로스, 영업이익 증가율로 보시면은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외국계 운용사들이 2022년에 지분 취득을 했습니다. 이런 외국계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대주주들, 우리나라의 대주주들처럼 50년, 100년 이렇게 기업들을 소유해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운용사들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도록 요구해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클래시스는 2022년 이후로 배당을 확대하고 있고, 또 휴젤은 자사주 소각을 더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클래시스, 휴젤 같은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출 구조의 재편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수출 1위 국가가 바뀌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기존까지는 중국이 1위였다가 이제는 미국이 수출 1위 국가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산업이라면은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산업들이 이제 특히 우리 K 콘텐츠가 수출되는 걸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비재가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중국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미국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화장품이 가장 대표적이었었고, 또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K푸드 같은 산업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산업은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단기적으로 또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분야는 미디어 콘텐츠 쪽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희 CJ ENM 같은 기업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CJ ENM은 피프스 시즌이라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 진출을 본격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팬데믹 때 잠깐 늘었다가 북미 쪽 컨텐츠 수출이 조금 둔화하는 중인 상황인데, 이런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진출을 본격화한다면은 미국 쪽 수출이 다시 늘어나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어서 저희 퀀트 김윤규 위원이 마지막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B증권 리서치본부 주식전략팀에서 계량분석 컨트롤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저는 최근에 좀 주가가 움직였던 업종이나 종목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았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미 실적이 좋아진 상태에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잘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음식료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 상승이 가팔랐죠. 제가 예를 가져온 게 삼양식품과 빙그레 두 개 종목을 갖고 와봤는데, 근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밸류에이션, P와 PB가 있습니다. P는 이제 이익 대비 본 거고, PB는 이제 자본 가치 대비 본 것이죠.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P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PB가 엄청 높아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빙그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 P 밸류에이션이 10배 정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벌어놓은 이익의 한 10배 정도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 PBR 같은 경우에는 한 1.4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PBR은 2015년 이후로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반면에 P는 지금 역사적 저점에 가까운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P가 낮고 PB가 높다라는 뜻은 결국에 P의 분모가 되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에서 주가만 움직였다라는 거죠. 즉 지금까지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런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범위를 넓혀볼 수 있을까? 음식료 이외에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럼 일단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빙그레와 삼양식품의 예시처럼 실적이 좋아진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이 움직인 종목들이 일반화가 가능한, 즉 지금 현재 시장을 잘 설명하는 논리인가, 이거를 먼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3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시가총액 3천억 원 이상 대상으로 수익률이 탑 5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종목들의 PB와 PE가 과거 대비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이거를 한번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차트에 보시면은 각각의 점들이 한 개의 종목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 차트의 X축 왼쪽 오른쪽의 차이가 PBR의 고평가 여부이고요. 즉 오른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PBR이 과거와 대비했을 때 높아진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Y축 위와 아래의 차이는 PE의 고평가 여부입니다. 즉 위쪽에 있을수록 PE가 과거보다 비싸진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50개 종목들을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35개 종목이 이 Y는 X선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에 깔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이 말은 PBR은 비싼데 PER은 싼, 즉 이익이 올라온 상태에서 주가만 움직이기 시작한 그런 뜻이 되겠죠.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음식료 종목들의 예시처럼 실적이 이미 좋아진 상태에서 가격이 반응한다라는 게 최근 시장의 대세의 흐름이 된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이미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여기서 더 따라가도 될까라는 질문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나 업종을 따라가는 전략, 즉 이익이 이미 좋아진 상태에서 PBR이 올라가는 것들을 따라가는 전략이 과거에 유의미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업종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랬다라는 거고요.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PB가 갑자기 52주 고점을 이렇게 경신을 한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근데 이 시점 이후로 PE가 높냐 또는 낮냐에 따라서 미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이후로 한 300여 개 정도 되는 이 업종이 PBR을 고점을 뚫은 그런 사례들을 대상으로 그 미래 수익률이 어떻게 됐었는가, PE의 수준에 따라서 그거를 검증을 해보았고요. 여기 차트가 3개가 있는데요.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1개월짜리고요. 이게 3개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게 6개월짜리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 이 각각 그룹들이 PE를 기준으로 PE가
낮은 그룹이 왼쪽, 그리고 P가 높은 그룹이 오른쪽이고요. 가장 오른쪽은 이제 적자 그룹이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룹이 가장 높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그룹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1개월, 3개월, 6개월이 지났을 때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라 있을 확률, 그리고 또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올라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장기로 갈수록 PE가 싼 것들, 즉 이익을 잘 달성을 해놓은 것들일수록 더 상승을 지속할 확률이 높았다라는 결론이었고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PE가 가장 싼 그룹들이 가장 싼 그룹만 따지면 12배 미만 그룹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룹들이 1개월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55%의 확률로 생존을 했습니다. 근데 3개월 수익률은 그게 57%로 소폭 올라가고요. 근데 이게 좀 장기로 가게 되면은 6개월 수익률로 봤을 때는 70%가 넘는 확률로 살아남더라고요. 결국에 밸류에이션이 움직인 업종들 중에서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미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것들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런 업종들이 현재 어떤 게 있을까를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이 그림에 X축이 업종별로 최근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Y축이 P 밸류에이션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깔려 있을수록 PE가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PE가 낮은 그런 그룹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주가가 상승한 그룹인데,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나 음식료나 상사, 또 운송, 자동차 이런 업종들은 PE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최근에 주가가 움직인 것들입니다. 물론 조정을 단기적으로는 받은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 그리고 또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 여기 이제 바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로 이제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이죠. 소비재 관련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선호는 그래도 하반기를 봤을 때는 길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들도 한 번쯤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에너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PE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싸지만, 즉 실적은 좋아진 상태이지만 아직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움직였다가 한 5월달에 다시 움직였다가 최근에 조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이미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태다라는 판단에서 이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점에서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미 실적이 좋아진 가운데서 밸류에이션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주로 이제 소비재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업종에서 하반기에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저희 이제 KB증권 월간 전략 자료에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나 또 같이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KB증권 주식전략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달 8월 전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